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을 즐길 수 있었던 지난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아직 단풍은 멀었지만 등산객과 나들이 인파도 많았고 또 도심 안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에도 참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즐겼습니다. 이제 지자체들의 가을 축제에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겸하는 축제 내용을 보면 경쟁적으로 열렸던 아가씨 선발대회는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짓곤 하는데 특산물은 아가씨 이렇게 묶을 수는 없는 거니까. 특산물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열렸던 지자체 미인대회가 외모를 평가하고 성을 상품화한다 이런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이제는 성별이나 나이 기준 없이 홍보대사 선발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2017년부터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를 대추알림이 선발대회로 바꾼 경산시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의 각종 농산물 축제나 판매 행사에서 홍보 효과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영주시, 김천시가 아가씨 선발대회를 피지한 데 이어서 영천시도 올해는 남녀 누구나 참여하는 포도피플 선발대회를 여는데요. 오늘 현장 리포트에서 그 예선 모습 담아왔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9월 2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장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쌀쌀하겠고 평년 수준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침에 안동 14도, 영주는 12도로 시작해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적응할 수 있는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산행이나 캠핑 같은 야외 활동 시에는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가 국제 탈춤 페스티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구 안동역에서 홈플러스까지 일부 구간 약 300m를 내일부터 8일간 통제합니다. 도로 통제 구간에는 축제장 특설 무대가 설치돼 개폐막식을 비롯한 경연, 버스킹 등의 주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로가 통제되는 구간을 경유 운행하거나 기 종점으로 활용하던 시내버스 노선 110번, 212번 등 7개 시내 노선과 14개 읍면 노선이 웅부공원과 강변도로 쪽으로 우회 운행합니다.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운행하는 210번 노선과 310번 노선은 축제장과 연계 운행을 위해 안동초등학교 앞으로 기종점을 변경하고요. 또 기존 용상동에서 안동초등학교를 경유 운행하던 시외버스 노선도 용상에서 강변도로 천리고가교, 신시장, 안동터미널로 운행 경로가 변경되며 당초 안동초등학교 앞 시외버스 정류장은 신시장에 임시 승강장을 설치해 운영됩니다. 더 자세한 우회 운행 정보는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9월 마지막 주 월요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흐립니다. 낮 최고 기온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내일은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정부가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태풍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침수돼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또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기업 100여 곳이 침수와 건물 파손, 토사 유출로 잠정 피해액만 1조 8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조업 정상화에 3개월, 길게는 6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협력업체와 관련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자금과 융자 등 금융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연구개발과 성과사업화 지원뿐 아니라 국내 판매와 수출, 경영기술 회계와 관련해서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은 태풍 등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에 지역의 주력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22도, 습도는 7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과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이 학위과정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울릉군청 재직 공무원과 울릉군민 중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학비의 50%를 감면받고 온라인 석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번 협약을 기념해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울릉 주민을 위해 도서 50권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울릉군은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교육 기회 확대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협약 체결로 울릉 주민들의 교육 욕구 충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군과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측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많은 울릉 군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월요일에는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외국인 대학생입니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 코로나19 이후로 이 지역 대학교에 외국인 대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 전국 대학의 외국인 학생이 올해 다시 반등한 것과 비교해서 이 대구 경북 대학은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 공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 올해 대구 경북 4년제 대학의 외국인 학생은 한 6,800여 명이었는데 네. 이게 지난해보다 9.1%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7,800여 명에서 2021년 7,500여 명으로 이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국의 외국인 학생은 2020년 10만 2천여 명에서 지난해 9만 9천여 명으로 조금 줄었다가 올해는 다시 늘었습니다. 7.7% 늘어난 이제 10만 7천여 명을 기록했는데 네. 대구 경북은 그와는 상반된 모습인 거죠. 특히 올해 대구의 외국인 대학생은 2,593명으로 지난해보다 20%나 감소했는데 네. 이게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고 합니다. 학교별로도 쭉 나오겠네요. 예, 네. 그 경북대가 지난해 1,600여 명에서 올해 1,000여 명으로 35% 가장 많이 감소했고요. 대구 가톨릭대 28%, 영남대 5.3%, 계명대 4.3% 이렇게 모두 외국인 학생이 한 해 사이에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대구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거는 뭐 인문사회 계열 이제 학위과정 학생을 좀 유추한 성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은 대학 입학생이 전반적으로 줄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대학생 유치 경쟁은 또 더 심해지고 그러잖아요. 맞죠. 예. 이런 걸 지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지역 대학 이제 관계자는 지역 대학들의 외국인 학생 국적이 지금 보면 중국과 베트남 등 특정 몇몇 국가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출입국도 자유롭지 못하고 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활동까지 그렇죠. 제약이 되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조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예, 도서 대출입니다. 네, 학교 네. 도서관 대출 이런 것도 그렇죠. 너무 옛날 얘기 같아요. 예. 네. 요즘 뭐 저도 종이책을 참 안 그러니까. 보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전국의 거점 국립대 재학생의 도서 대출 건수가 지난 4년 사이 절반 가까이나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역량과 함께 이 스마트폰 같은 이제 디지털 그리고 영상 문화에 익숙한 이 젊은 세대의 특징이 반영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영배 무소속 의원이 전국 10곳의 지역 거점 국립대로부터 받은 재학생 1인당 평균 도서 대출 현황을 보면은 2021년 재학생 1인당 평균 종이책 대출 건수가 3.25억 원이었는데 이게 1년에요? 그렇죠. 예. 이게 지난 2017년에는 6.35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절반 가까이 준 거죠. 예.
대출도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갑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도 나눠지죠, 이것도. 예, 이 기간 재학생 1인 평균 도서대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대였습니다. 5.4권에서 1.8권으로 무려 66%나 줄었고요. 네. 다음으로 뭐 충남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2017년 12.3권에서 지난해 6.32권으로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48% 그렇네요. 줄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거정국립대, 경북대는 어떻습니까? 예, 경북대의 경우에는 재학생 1인당 평균 종이책 대출 건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국립대 10곳의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2017년 4.2권에서 지난해 2.7권으로 35.7% 감소하는 등의 전국 흐름과 좀 비슷했고요. 특히 올해의 종이책 대출 건수가 1.9건밖에 안 됩니다. 네네. 8월 기준으로요. 이게 강원대 다음으로 저조해서 최하위권인 걸로 경북대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영배 의원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영향이 있다고 해도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서량이 너무 줄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의 독서 패턴을 반영을 해서 뭐 전자책도 많이 도입하고 이런 독서 환경을 좀 구축해야 한다. 이런 맞습니다. 지적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예, 교권 침해입니다. 이 얘기는 좀 갈수록 심각하죠. 심각해지고 네. 뭐 남학생이 네, 교단에 누워서 누워가지고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네네네 스마트폰 하는 그런 거 예, 충격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이게 해당 장면이 상당한 논란이 됐고요. 네. 이게 교권 침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가 1년 사이에 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을 보면요. 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가 2020년 1089건에서 지난해 210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이게 이런 단어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모욕, 네. 명예훼손, 네. 상해 폭행도 10%가 선생님을 넘어요. 대상으로 이런 게 일어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처벌 같은 게? 예, 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가 45%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를 했고, 그다음에 교내 봉사 14%, 특별 교육 이수 11%, 전학 처분 8%, 사회 봉사 7%, 퇴학 처분 2%였는데 좀 비교적 가벼운 조치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로 그러면 좀 좁혀볼까요? 좁혀볼까요? 예. 대구에선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2020년 74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전국 현황과 비슷하게 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모욕, 명예훼손이 73%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성적인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9.6% 11건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 침해로 신고하지 않는 건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다라고 하면서 네. 피해 교원 그리고 가해 학생, 참 이 단어도 좀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이 됩니까? 예, 이걸 분리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근데 했습니다. 아직 이제 검토해야 한다가 아니라 방법이 나와야 나와야 됩니다. 되는데 네, 나와야 되죠.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빨리 늦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저소득 조선 가정입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게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죠. 있었던 서구에서 할머니랑 같이 살던 학생 손자 둘이 네. 할머니를 살해한 살해한 사건이었죠. 사건. 예. 네, 그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아우, 같아요. 충격적인 그죠? 내용이어서. 네. 그런데 이제 대구 저소득 조선가정의 조부모 대부분이 이 자녀의 가정해체로 손자녀를 키운 기간이 10년 이상씩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양육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 네네. 이 대구 여성가족재단의 조사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선가정 대상으로 지원 방안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는데요. 조사는 3월부터 4월까지 올해 이루어졌고, 복지급여 대상 조선가정하고 일반 조선가정 조부모 184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 지난해 기준 대구시 전체 조선가정은 총 5,400여 가구가 되고 명수로는 14,000여 명 정도 됩니다.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 연구에 따르면 이 대구시 저소득 조선가정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공적 급여를 받아가지고 이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 걸로 네네. 나타났어요. 이 조선가정 평균 세대원은 1.71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91.8%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고요. 그리고 저소득 조선가정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로는 월세가 가장 많았고 이 보증부 월세 또는 월세에 거주한다는 응답자가 47%, 다음으로 전세 19%, 무료임대도 한 15% 있었고요. 사글세도 1.1%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울 수밖에 네.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네네. 내몰리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건데 네. 이 가정해체의 영향이 그래도 그렇겠죠? 가장 큽니다. 네. 자녀와 연락 두절된 경우도 또 상당하고요. 손자녀 양육 사유에 대해서 응답이나 별거나 이혼 같은 이제 손자녀 가족 해체가 32%로 나타났고, 그리고 손자녀의 부모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가 가출했거나 행방불명한 것도 31%, 그리고 사망한 경우 14%, 재혼한 경우 6%,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 5% 순이었습니다. 이 양육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제 10에서 15년 미만이라고 응답했고 15년 이상을 키워준 조부모도 한 26%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자녀 부모와 연락이 되냐 이걸 물어보니까 연락 두절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절반 정도가 연락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두 살 차이로도 세대차 난다고 그러고 농담처럼도 하고 이러는데 네. 특히 부모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특히 할머니가 많이 이제 애를 쓰실 텐데 네네. 상상도 할 수 없이 힘드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두 세대가 차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양육 책임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또 82%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녀 부모의 도움을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가장 필요한 지원은 교육 생계 지원을 꼽았고요. 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이제 근로활동을 아무래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자녀 자립에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지원을 못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지원 수요도 많았고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이미 이게 나온 지가 이제 오래됐을 텐데 네. 이게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또 이것도 좀 늦습니다. 예, 그죠? 대책이 이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대구 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이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 그리고 손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친밀도 같은 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책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손자녀와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나 스트레스 등에 대한 적절한 외부 개입도 있어야 되고 대책도 서로가 있어야 힘드니까. 되고, 예. 네. 그리고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맞습니다.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빨리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북 영천은 뭐 이렇게 와인도 유명하고요. 또 한약도 유명하죠. 그리고 천문대도 있고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 빠질 수 없는 게 포도죠. 10월에 영천에서는 한약 포도축제를 열고 영천 포도의 우수성을 참신하게 홍보할 새로운 홍보대사를 뽑는다고 합니다. 우리 윤가영 리포터가 취재해봤어요. 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존의 미인 선발대회 성격을 탈피한 제1회 영천 포도피플 선발대회 예선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네네. 예선 진출자 30명은 간단한 워킹과 자기소개 그리고 장기자랑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멋진 근육을 뽐내던 참가자의 자기소개부터 행사 관계자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저는 영천에서 태어나 영천에서 자라고 노원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지금은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면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연호라고 합니다. 네, 노원계 집안으로 제가 태어나서 집에서 또 소도 키우고 있고 또 영천에 포도가 또 유명한데 또 홍보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양재석입니다.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하였습니다. 포도아가씨가 역할을 다 했습니다만은 더 많은 재능과 더 많은 홍보 활동을 위해서 남녀 구분 없이 포도피플로 원래 1회로
선발하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예선을 치르고 14일 날 개막식 때 오후 7시에 포도피플 선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지금 영천은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모든 축제가 6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10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영천 와인 축제와 별빛 한우 명품 꾸이 축제가 같이 진행되고,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영천 한약 축제가 개최됩니다. 우리 영천에 많이 놀러 오셔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몸을 영천에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영천은 참 일단은 이제 자연과 가까운 것도 너무 좋은데다가 네. 여러 가지 그 특화한 것들도 많고 해서 또 연계된 축제도 많고, 네. 이번에 영천 포도피플로 딱 선발이 되면 어떤 매력으로 활약을 해주실까?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뭐 기준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선발대회는요, 미인 대회를 연상케 하는 복장이 지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분들도 있고 편안한 복장으로 무대 위에 올라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김섭 심사위원에게 들어보시죠. 예전에 이제 포도 아가씨라고 쭉 이렇게 행사가 있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남자도 같이 선발하는 포도 피플 선발 대회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결국은 영천의 그 홍보, 우리 영천의 과일이나 또는 뭐 별빛 축제라든지 보현산의 뭐 여러 가지 수량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그런 거를 볼 예정입니다. 결국은 사실 포도피플이 선발되고 난 뒤에도 사명감을 갖고 우리 영천의 여러 가지 좋은 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천 그 농업이나 또는 그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활약을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요. 뭐 꼭 여성, 남성 이런 거 가릴 필요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성별이나 나이 이런 거 제한 두지 않고 특별한 주인공 선발하면 좋겠네요. 그게 목적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선발대회는 영천이 아닌 전국에서 만 18세 이상, 만 35세 미만의 성별 관계없이 참가 신청이 가능했고요. 네. 서류 심사 등을 걸쳐서 이번 예선 무대에서는 다양한 악기와 또 외국어, 춤과 노래 등 다양한 모습으로 장기자랑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만약 포도피플이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영천을 홍보할 것인지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영천시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나는 포도를 알리고 전학온 황지원이야. 한국과 영천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포도피플에 전학 왔고, 포도피플의 반장이 되고 싶은 참가번호 9번 황지원이야. 3번, 4번 정도를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라든지 공간에 제약이 없는 그런 인터넷상에서 영천이 단순히 한국에만 알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세계를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영천에서 포도피플이라고 사람을 뽑는다고 해가지고 우연찮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타랑 노래로 하게 됐어요.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뭐 유튜브에서 우리 지역을 알리든 뭐 우리 과일을 알리든 해서 많이 홍보를 할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부터 엄마까지 포도 농사를 하시는데, 포도 농사에 저도 힘이 보태드리고 싶어서 포도를 많이 널리 홍보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싶어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달콤하고 신선한 맛이 사람들이 자주 먹기 정말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선에서는 롤린이라는 가사를요, 제가 개명을 해가지고 포도 노래를 약간 섞어서 제가 만들었는데, 그 노래에 맞춰서 이제 제가 춤을 추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영천 포도뿐이야, 샤인 샤인 샤인, 머르 머르 머르. 일단은 중독성 있는 노래를 활용하여 많이 널리 광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방문하여 저만의 친화력으로가 널리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이제는 영천 포도 아가씨가 아닌 영천 포도 피플 10월 14일에 영천에서 본선 대회가 열린다고 네. 합니다. 이 3년 만에 재개되는 영천 한약 과일 축제도 보시고 2년간 영천을 홍보할 포도 피플이 누가 될지도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억해놔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가영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여자 농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월드컵 대회에서 승리를 해서 8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농구 열기와 함께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이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연고협약을 체결한 후 지금 시즌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 오늘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김종배 사무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가스공사 농구단이 대구로 온 게 1년인데 드디어 이제 연고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 현장 봤는데 팬들도 많이 오시고 이게 축제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대구에 내려와서 한 시즌을 치렀는데요. 네. 예, 연고 협약 없이 사실 좀 무적인 상태의 팀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대구 팀이었지만 대구 팀이 아닌 느낌이었는데요. 예, 드디어 대구에 온 지 1년 만에 네. 연고 협약을 맺고 정식 대구 팀이 되어서 네. 이제 저희 구단 및 선수단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믿고 기다려준 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유니폼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게 팬들이 정해준 거예요? 예. 저희가 그 구단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시즌 이제 빨간색 유니폼을 이제 파란색으로, 왜냐면 삼성 라이온즈도 그렇고 FC도 그렇고 좀 파란색이 많아서 이제 변경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유니폼 색상에 대한 결정을 팬들에게 물었고, 네. 2차적으로 이제 뒤에 디자인에 대한 결정을 물어서 저희 이제 홈 유니폼은 이제 파란색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이제 가스 흐름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제 원정은 이제 파란색 빨간색을 활용한 클래식한 유니폼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연고 협약식에서 선수들이 직접 입고 선보였는데요. 네. 현장에서 이제 유니폼을 보신 팬들이 큰 환호도 보내주시면서 이쁘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이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구단을 인수를 하면서 바로 이 연고 협약을 못한 게 새 구장 짓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예, 이 맞습니다. 부분이 잘 정리가 돼서 이제 협약식을 한 거겠다 싶은데 그 협약식에 담긴 내용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희가 뭐 일단 처음에 이제 연고 협약을 맺지 못했던 게 경기장 문제가 가장 컸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국내 프로 구단이 구장을 직접 가지고 있는 팀은 국내에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이게 이유가 뭐냐면 뭐 관련 법규들도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태고, 이게 구장 건립 자체가 수익이 나는 이제 사업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뭐 이거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미국이나 뭐 일본들처럼 이제 수익이 나는 구장 건립이나 운영 모델들이 나와야지 투자자도 나오고 이제 국내 스포츠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일단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사실 뭐 작년에 대구시에서 그 전 시장님 당시에 저희한테 요청한 내용은 사실 좀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좀 많았어서 연고 협약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홍 시장님이 이제 좀 바뀌시고 시와 잘 협의가 되어서 연고 협약을 이제 맺게 되었는데, 그 연고 협약의 내용은 경기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이제 저희 이제 가스공사가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네. 이외에 이제 그 대구체육관을 연고 경기장으로 확보해서 정규 시즌과 이제 선수들 연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뭐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된 내용이 가장 크고요. 대관료 감면 등이나 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홍 시장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고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명문구단으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에게 이제 즐거움과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구단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대구 예전에는 이제 대구 실내체육관 이렇게 불렀고 뭐 대구 체육관 이렇게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71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참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자꾸 여러 가지 이제 변형하고 조금 손보고 해가지고 참 다목적으로 잘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우리 지난해 우리 농구단이 이용한 날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작년에 한 100여일 정도 사용을 했고요. 네. 이제 정규 경기 27경기, 그다음에 또 KBL 올스타전, 뭐 플레이오프, 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100여일 사용했는데요. 실제로 연공협약이 안 돼서 선수들 훈련은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훈련이나 경기에 지장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제 시설 보강들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71년도에 지어진 경기장이라서 좀 불편한 점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대구시와 잘 협의를 해서 LED 천장에 이제 LED 조명 교체, 그 다음에 이제 시야 확보를 위한 뭐 유리 난간 교체, 그다음 메인 전광판 신규 설치 등 팬들이 쾌적한 관람을 하기 위해서 시설 보강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대구시와 협의해서 더욱더 환경을 개선해갈 계획입니다. 예. 일단은 연고지 협약이라는 게 유무형으로 이 그 구단에 또 선수들에게도 어떤 그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좀 선수들이 이전 시즌은 훈련 환경이 안정되지 않아서 부상도 많이 나오고 시즌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 시즌 다시 연고 협약을 통해서 선수들이 정말 이게 되게 마이너한 문제지만 뭐 화장실이나 샤워실 사용 등의 문제, 그리고 또 연고 협약을 했으니까 선수들이 집을 또 대구에 또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나 좀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1-22 시즌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대구 구단으로 뛰었던 시즌. 예. 작년 뭐 무엇보다도 일단 10년 만에 대구에서 농구 경기를 개최할 수 있어서 저희 뭐 구단이나 뭐 저희 선수들도 매우 보람찬 시즌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작년 시즌에 창단 첫 해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루고 또 대구 최초로 이제 KBL 올스타전을 유치한 등 의미 있는 첫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작년 시즌 저희가 좀 인상 깊었던 이제 점은 그 오랜만에 대구에 찾아와서 이제 농구 경기를 개최하니까 팬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하셨어요. 근데 시즌을 이제 점점 치룰수록 되게 열광적으로 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이 이제 저희 겨울 이제 경기다 보니까 날씨가 되게 춥고 궂은 날씨가 많았었는데 경기 끝난 후에 입구에서 팬분들이 운집해서 선수들을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단 선수들도 이런 광경에 굉장히 놀랐고요. 이게 좀 대구 경기장만의 이제 팬 문화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수들도 경기가 끝나면 이제 그냥 가지 않고 여기 운집해 있는 팬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준비하면서 좋은 선수들도 많이 영입을 하셨어요. 이제 전력 보강이 어떻게 될까 기대도 합니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저희 팀이 올해 이제 우승을 목표로 저희 국가대표 주장인 이대성 선수를 영입했고요. 그리고 세네갈 국가대표 주장입니다. 은도의 선수라고 2m 키가 13인데요. 그 선수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필리핀 국가대표 주전가드 벨랑겔 선수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지난 시즌에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준 머피 할러웨이 선수, 박지훈 선수, 이원대 선수, 뭐 우동현 선수 등을 영입하여 저희가 그 높이와 뎁스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강 덕분에 그 좀 많은 전문가들이 저희 선수단을 우승 후보로도 거론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시즌에 저희가 이제 팬분들이 보시기에 재미있는 빠른 농구도 선보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일단 프로농구 개막을 앞두고 컵 대회가 열리잖아요. 이게 10월 1일 시작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페가수스 농구단 경기 일정도 좀 알려주세요. 예. 컵 대회는 이제 정규 시즌을 앞두고 한번 점검해보는 경기인데요.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통영에서 개최가 되고요. 저희는 10월 2일과 10월 4일에 현대모비스와 예선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희 팀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컵 대회 우승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정규 시즌은 10월 15일에 개막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홈 시즌 개막전은 10월 16일 일요일 2시에 KCC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 특히 개막전은 비시즌 이제 최고로 전력을 강화한 것을 평가받는 두 팀이 이제 붙는 경기니까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 시즌 우승 가야죠? 예. 네. 저희가 사실 뭐 모든 구단이 그렇듯이 뭐 당연히 저희도 지금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즌 이제 전력 보강을 통해서 이제 높이와 뎁스를 이제 보강하는 등 빈틈없이 전력 강화를 이루었고 또 국내 전지 훈련을 부상 없이 소화하는 등 순탄한 비시즌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물론 사실 우승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저희 선수단은 이제 보강된 전력과 열정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 이제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팬들의 그 힘이 진짜 큰 거라는 걸 너무 우리 선수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뭐 이벤트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혹시 팬들을 위해서? 예. 저희가 지난 이제 19일 연구회박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진정한 대구 구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개막전에서 이제 대구 지역 출신이자 또 저희 팀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정영산 선수 은퇴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예, 그 대구시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공연팀들을 초청해서 이제 경기 진행되는 동안 다채로운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팬들이 참여한 시투 행사, 그리고 지역 동호인들과의 친선 경기 등 시민 참여형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저희가 취약계층을 경기장에 초청하여 관람기계를 제공하고 보육원 및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봉사활동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할 예정이고 또 지역사회, 지역 아동들, 엘리트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선수들이 직접 참여하는 농구교실, 농구물품 기부 등 다양한 지역 친화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 김종배 사무국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3분으로 갑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말한 게 이게 뭔지 공식 일정 중간에 그 비속어를 쓰면서 했던 말이 두고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주장과 해명도 여기서 나왔고요. 네, 처음에 알려졌던 것은 이제 끝날 때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였다고 알려졌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직접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예산을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고 이게 뭐 또 두 가지 주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현진 의원은 말리면이라고 아말리면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참 웃지 못할 사태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음성이나 이런 걸 듣고 텍스트로 옮기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도 의견이 엇갈리거나 혹은 언론의 자문을 고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그 상황에서 미국에 관한 얘기를 할 리가 만무하다는 요지에 설명을 김은혜 수석이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회나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했을 얘기가 한국에 관련된 현안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보장 또한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에서 다른 사람의 추정에 대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할수록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 점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대통령실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주장한 걸 보면 이제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건 미국 국회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을 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더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죠. 욕먹은 대상이 국내 정치권, 네. 특히 야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남는 것이고, 사실 이게 진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야 되는가라는 문제도 남습니다. 네.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국회를 모욕한 건 아니었다.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근본적으로 죄송하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한국 정부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미국한테 뭐 쉽게 얘기해서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실망했다면 혹은 미국 국회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면 이거는 비속어가 들어갔긴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봐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벼랑간 국내 야당을 욕했다. 이것은 또 다른 의구심이나 혹은 실망을 안길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는 비속어의 대상이 돼버린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논란이 결국은 정쟁만 더 심하게 할 것이다 이런 우려로 가잖아요. 네, 비속어로 지칭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반발하는 것이고 실제로 욕을 먹은 것이라고 해도 반발을 하는 거겠죠. 그나마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욕한 것이라고 해도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한테 반드시 사과를 이번만큼은 해야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 파동이 있었는데 그때는 1대1 메시지가 어쩌다 잡힌 거잖아요. 근데 이번 발언은 이게 공식 발언이라고는 할 수도 없지만 비공개 장소에서의 발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반발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반응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예전에 욕설 논란 있었던 이재명 대표라든지 뭐 성희롱 발언 논란이 있었던 최강욱 의원까지 나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번 일로 더 뭐 정부를 더 반대한다기보다는 원래 하던 일을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해외 순방은 그 영국 조문부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을 뿌렸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이제 선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종합할 수 있을까요? 네, 제일 처음에 있었던 논란이 조문 관련한 영국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관련 논란이었는데 영국 정부도 장례식에 참석한 것은 조문을 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뭐 이런 일로 한영 관계가 악화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있다면 조금 다른 쪽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하고 30분간 회담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간담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는데 이 자체는 나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한국, 일본이 거의 동시에 발표했던 관행을 깨고 먼저 발표를 했다가 일본 정부에 반발을 샀던 것은 한국 외교 라인의 실수였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48초 동안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했다. 이거는 좋은 일은 아니겠죠. 다만 이제 뭐 그 자리에서라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 요구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작은 가능성을 잡았다 정도로 표현을 하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 언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가능성을 잡은 수준의 일을 성과인 것처럼 얘기할수록 나중에 뒤탈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점은 또 정부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통은 해외 순방을 하고 나면 지지율도 좀 직무수행 평가 이런 것도 좀 올라가고는 했었는데, 자 지난 금요일에 한국갤럽이 그 발표했어요 결과를 그거 좀 알려주시죠. 네, 9월 20일 화요일부터 9월 22일 목요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28%, 부정평가가 61%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전주에 비해서 긍정평가가 5%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늘었습니다. 해외 순방이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 와중에 있었던 논란이 여론 악화의 원인이었다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의 막말 논란은 이게 목요일 마지막 날 여론조사 기간 마지막 날에 불거진 거라서 이게 반영이 많이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에서의 발언 논란 이 어느 정도로 여론에 반영되었는지는 뭐 오늘이나 내일까지 해서 주 초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추가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보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쌍방울그룹 수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구속 여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곧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결론을 내릴 전망인데요. 네. 현재까지 사건 의혹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발행, 또 페이퍼 컴퍼니 운영, 비자금 조성의 개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또 KH그룹이 쌍방울과 같이 움직여온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 그 영장에 이재명 대표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되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뭐 뇌물수수를 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라든지 아태협이라고 하는 대북 교류단체 활동에 후원을 했고 또 이재명 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현 킨텍스 대표가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쌍방울 그룹의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지금거리 인사의 부적절한 행보가 좀 구체적인 혐의로 드러나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연관고리가 있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관건이겠습니다. 9월 28일이면 이제 이재명 대표 당대표 취임한 지 한 달입니다. 어제 SNS에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불의,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것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 정치권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면은 뭐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가능성은 아무래도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불이기 때문에 방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자신에 대한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겠고 혹은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말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처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언급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둘 다 똑같이 34%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하되는 동안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그리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특검 실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고조되었다라는 게 확인됐는데 그와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정 수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수 의견이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큰 고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큰 고비는 사법 리스크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탄압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난관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사에 적극 임하고 공론장에서도 적극 설명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현재 또 국면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회고록을 냈는데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가리켜서 기득권의 카르텔 핵심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한동훈 장관은 진짜 카르텔은 운동권이다 이렇게 역공을 했어요. 카르텔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카르텔이라고 하면 이제 독과점을 하는 그런 권력을 나눠 갖지 않고 독점하고 특권을 누리는 세력이라고 풀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좀 무시무시한 딱지죠. 근데 그 딱지에 비해서는 좀 설명들이 무성의하지 않은가. 뭐 이를테면 사법시험 붙고 검사하고 승진 잘하면 카르텔인가. 아니면 과거에 학생운동하던 사람들이 유력 인사가 되면 그걸 그냥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네. 가만히 보면 이제 상대방을 카르텔로 몰긴 하는데 자신이 카르텔이 아니라는 이유를 그걸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럴수록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좀 정치권 양대 세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저쪽을 선택할 수는 없을 거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할 거다라고 자신만만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양쪽 다 불신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놈이 그놈 이런 단어로 많이 표현이 되죠. 둘 다 카르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응답이 또 출구조사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카르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사회 특권을 해체하고 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있는가 예. 이런 정치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천호선 전 대표가 탈당을 했네요. 정의당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천호선 전 대표가 최근 활동을 별로 해오진 않았는데 네네. 이 천 전 대표처럼 국민참여당 출신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당에서 멀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관건은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이제 독자파, 연합파 이 대결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당 대표 선거에서 일대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 되겠고 정의당이 이제 백가쟁명의 상황, 무엇이 길인가 이 상황으로 가는데 이게 당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굉장히 쪼들리는 상황이 돼서 예, 정의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좀 험난한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찰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수성교에서 삼덕내거리 방향 신호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침산교 지하차도 양방향 교통량 꾸준하지만 흐름 원활합니다. 다만 상동교 방향 신천교 남단에서 동신교 남단은 통과속도 시속 6km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고속도로에 작업 구간 많은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휴게소에서 경산 113km 지점 3, 4차로에서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량 많지 않고 정체도 보이지 않아서 비교적 무난하게 지나실 수 있겠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70물류 147km 부근 3, 4차로에서 졸음쉼터 설치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은 차량 이동량 많으니까 각별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시정이나 교육 행정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예산 낭비, 생활 불편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들 의회 시민 제보 상황실로 접수하시면 돼요.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11월 8일부터인데요. 제보 기간을 30일로 해서 시민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들,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것들 이런 기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